계약의 승리. 우리 전체 진도를 봤을 때 계약이 승립되는 행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합의회에서 계약이 승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승립되는 경우도 있고, 청약만 두 개 있더라도 양청약의 내용이 일치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잡으셔야 돼. 이런 건 나중에 전체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날로 돌아갑니다. 첫날 우리가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했어. 갑이 100번지 토지를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까지는 뭐라죠? 의사.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게 100번지 토지를 1억에 사실랍니까? 라고 내 생각을 알리는 걸 말하지? 표시. 이게 이제 의사 표시다. 그지? 그 의사 표시 이름이 뭐예요? 청약이죠. 그러니까 청약은 계약 맺기를 청한다. 그리고 청약할 때는 반드시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조건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땅을 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 중에서 100번지를 사는지 200번지를 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100번지를 사세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100번지를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세요. 목적물이 특정되고 조건이 확정되는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다. 그럼 청약을 받는 을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사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지? 그걸 말하죠? 승낙이다. 그러니까 청약은 계약 맺기를 청한다는 뜻이고 승낙은 그 청을 들어준다. 허락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청약과 승낙은 목적물과 조건이 일치돼야 돼, 안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됐을 때 바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 계약을 우리가 낙선계약이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낙선계약이다. 청약과 승낙. 그럼 언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3월 1일 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것이 3월 5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말이 없으면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갑이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3월 5일 상대방 을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갑이 뭘 할 수 있다? 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3월 1일 날 통기를 하고 나서 편지를 보내고 발생하니까 너무 싸게 내놓은 거예요. 한 2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늦어도 3월 5일 상대방에게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청약을 없던 걸로 합시다. 철회를 합시다. 근데 도달이 되면 철회를 해 못해. 도달이 되는 순간 청약의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효력이 확정된 뒤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철회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약이 언제까지 효력이 그러면 이때부터 발생해서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가 될 거냐 하는 건데, 그거는 날짜를 정했냐 안 정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갑이 청약하면서 내 땅을 1억에 사세요. 사고 싶으면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럼 갑이 한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가 된다? 3월 20일까지는 청약의 효력이 유지가 돼.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이다.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 요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만 우리 뭘 할 수 있다? 승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물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승낙을 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존재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서 승낙 적격 기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승낙 적격 기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을이 고민 끝에 사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3월 17일 날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어. 근데 이것이 3월 20일 날 들어간 경우하고 3월 22일 날 들어간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이제 보는 거예요. 자,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라고 승낙 날짜를 정했죠. 그러면 을이 사고 싶으면 언제까지?
정한 날짜까지 승낙의 통지가 발신되어야 된다, 도달이 돼야 된다. 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면 언제 계약이 체결된다?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걸 우리가 객지자 사이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나중에 보면 원칙은 도달주의를 제하는데 발신주의를 제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객지자 사이의 승낙은 발신. 객지자가 무슨 말인고? 객지자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고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시피 3월 1일 날 보낸 편지가 3월 5일 날 들어갔으니까 두 사람은 객지자다, 대화자다. 격지자. 전화로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전화로서 살게 이러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물어보고 바로 답을 하니까 그런 것을 대화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대화자 반대말이 객지자예요. 보내고 받는데 시간이 걸리면 객지자. 객지자 사이의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격지자 사이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의 통지가 발신되어서 정해진 날짜 안에 들어가면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고 그런데 정해진 날짜 안에 안 들어갔죠,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승낙이 연착되었다를 표현합니다. 제 날짜 안에 들어가면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고 제 날짜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발신과 동시에 체결됐던 계약이 되돌아와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된다. 연착이 된 승낙은 효력이 있어 없어? 계약 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청약을 할 때 꼭 사람을 꼭 찍어서 할 필요는 없어. 사람 꼭 찍어가지고 친구 어라 네가 내 땅을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겠지. 내 땅 100번지를 1억에 팔 생각이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 청약자에게 해야 돼. 물어본 사람에게 답을 해야지. 갑이 살라요 물어봤는데 어리 갑이 형님한테 너그 동생 땅을 내가 살게 이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지. 딱 물어본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승낙의 상대방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승낙은 누가 해야 되지? 청약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되지? 청약을 한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낙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면 틀려요. 그리고 청약을 할 때는 목적물이 특정되고 조건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럼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청약에 일치대로 해야 된다, 어긋나게 해야 된다. 일치대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승낙은 반드시 청약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요까지 청약 승낙이. 자, 책을 봅시다. 390페이지. 청약 봅니다. 기역 봅니다. 기역.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의사표시, 즉 줄을 쳐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 다음 니은 이런 건 지금 안 봐도 되고 그 다음 디귿. 청약은 쭉 가서 특정인에 의해서 행위지 하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자동 판매기 이런 거예요. 그 거래에 나가면 자동 판매기 있죠.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불이 들어있으면 그게 뭐야?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청약이에요. 청약.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를 보니까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목적물이 자동 판매기 안 보나 요새? 커피 얼마? 뭐, 그 안으로 300원짜리가 있나? 오렌지 얼마? 됐죠? 이게 특정 아이가 그러니까. 오렌지라는 물건을 1,000원에 사세요. 커피라는 물건을 300원에 사세요. 목적물이 특정되고 조건이 확정되어 있잖아. 그리고는 아무나 먹어라. 딱 함영동 주민들만 먹어라. 아무나 먹어라. 불특정 다수이잖아. 상대방이 정해지지도 않거든.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아닌 거예요. 죽었으니까. 불이 켜져 있다는 전제하에 자판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청약인데 앞만 봐도 자판기 주인 이름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청약자가 나타날 필요는 있다 없다? 청약을 한 사람이 명시될 필요는 없다. 자판기 설치하시면 돼요. 자판기. 그러니까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자판기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자체가 청약이고 길 가는 사람이 뜨뜻한 커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동전 3개를 넣었죠.
300원짜리 동전 아니고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게 뭐야? 승낙 아니에요. 그럼 계약 체결됐죠? 계약이 체결되면 저쪽에서 이제 커피를 탁 주잖아요. 이행을 했죠. 그럼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을 맺었다? 커피 매매 계약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커피 매매 계약. 오늘 가면서 실험을 해봐. 자판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라고? 아, 저놈이 청약을 하고 있구나. 가서 버튼을 누른다. 뭐라고? 내가 승낙을 했구나. 그럼 저쪽에서 뭐가 나온다? 커피가 탁 튀어나오면 아, 저놈이 이행을 하는구나. 그런데 더 이상 볼 일이 있어 없어? 자판기 주인하고 볼 일 없어. 무슨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다. 이게 탁 일시적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비업을 한번 봅시다. 저 위에 391페이지 제일 위에 비업.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의 내용을 결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내리돼 있죠. 그러니까 대충 내 땅을 사세요 이러면 안 되고 무슨 땅을 얼마에 사세요 이런 식으로 계약의 본질적 요소 또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뭐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뭐 가격도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그 청약 유인에 불과하지 그거는 청약을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유인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기억에다 줄을 딱 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갑이 3월 1일 날 청약의 통지를 보냈고 3월 5일 날 도달이 됐다. 그럼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돼 있죠? 도달. 줄을 쳐야지. 둘째 줄.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끊고. 그런데 1억에 사세요 하고 여기가 잘못 청약을 한 거요. 이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뭐 하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죠? 어떤 걸로 한다고 뭐예요? 철회 아니에요, 철회. 언제가 해야 될까? 도달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도달되기 전, 그 줄 쳐야지.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니까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사정 변경 이런 거는 좀 전체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청약의 구속력. 도달 후에는 철회를 해요, 못해요? 철회를 못하니까 갑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 도달하면 마음대로 철회를 못하기 때문에 3월 5일 이후에는 갑이 매매 대금 1억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대로 철회를 못하니까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1억에 사겠습니다 하면 그럼 1억에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더 올려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번 똑같은 이야기죠.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다? 도달한 때부터이다. 도달한 때부터. 그 다음 D번 내려가서 구속력의 존속기간 줄 치고 그리고 오른 밑에 법정 박스 밑에 로마자 1번 쭉 가다가 우선 청약의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되어 있죠. 아까 여기서 얼마로 정했습니까? 3월 20일로 정했죠.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정하면 그에 따라서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청약의 효력이 살아있고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승낙을 봅시다. 승낙은 법전은 지금은 볼 필요 없고 의사실행 교차 청약 이런 말 나있는데 이런 건 요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볼까요? 의사실행 교차 청약 보시면 되고 지금 청약 승낙을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서 승낙의 뜻을 봅시다. 394페이지. 승낙은 줄을 쳐. 청약자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가 무슨 말입니까? 응이나 답이나 같은 말이죠. 답하여 이 말입니다. 답하여. 답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쓸 때 사실은 응답한다 이러면 안 되고 응한다 하든지 답한다 하든지 글자 한 개만 써야 되겠죠. 역전 앞에서 쓰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야. 아이가. 역전하든지 앞에서 하든지 둘 중 한 개만 써야지. 역전 앞에서는 말이 안 돼.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동호 반복이지.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다가 이 줄을 치고. 그 다음 내려서 2번 객관적 합치, 3번 주관적 합치 이렇게 돼 있죠. 객관적 합치라는 것은 조건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서 연습했죠. 갑이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100번지 토지를 1억에 살래 물어봤죠. 그럼 우리 승낙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100번지 토지를 1억에 살게. 이게 객관적 합치예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일치되도록 승낙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객관적 합치. 그래서 기억. 승낙은 청약에 상응하여 행해져야 한다.
즉 의사표시 해석상 줄을 쳐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서 승낙했다면 요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버리진 않고 새로운 청약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억에 살래 물어봤더만 승낙할 때 9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어. 승낙으로서는 무효인데 버리진 않고 이걸 뭐로 본다? 9천에 파시겠습니까? 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 다음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 주관적 합치. 그것은 사람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승낙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 청약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청약을 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주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그래서 그 둘째 줄 청약과 달리 승낙은 특정인, 즉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해야 된다? 청약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주관적 합치입니다. 니은의 의사실현은 지금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와서 승낙기간. 이것도 법전 박스 밑에 법전 박스를 오지 말고 법전 한번 봅시다. 528조 1항을 보니까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줄치고 아까 매달 며칠로 정했죠? 3월 20일로 정했죠? 그럼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승낙을 해야 된다. 3월 20일까지. 승낙 적격 기간.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받지 동안을 치고.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 답을 주세요 했으면 어디 승낙할 때도 3월 20일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갑이 3월 20일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3월 22일 날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바라지 이러면 틀립니다. 받지입니다. 받지나 도달이나 같은 말이죠. 3월 20일까지 도달이 되면 3월 17일 날 계약이 승인되고 그날까지 받지 못하고 3월 21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계약 체결이 돼 안 돼? 계약 체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그날까지 받아야 돼.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전 박스 밑에 기억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승낙 의사표시는 청약이 승낙 적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 승낙 적격이 요 말이에요. 그지? 승낙을 하기에 적합한 자격이 존재하는 기간인데 그것이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죠. 요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에 즉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동안에 행해야 된다. 그걸 넘어버리면 승낙을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가로 3번을 보세요. 객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식이 되어 있죠. 자, 객지자 반대말이 아까 대하자 이랬죠. 그럼 여기서 칠판에 적어놓은 요 갑과 을은 대하자다, 객지자다. 왜 객지자입니까? 보내고 받고 시간이 걸리죠. 그런 사람을 객지자라 합니다. 객지자 사이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를 취하고 객지자 사이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랬어요.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531조 조문을 봅니다. 객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 줄을 쳐. 객지자 간의 계약은 줄을 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승인한다. 발송 동안 치고. 도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를 3월 17일 날 발송하면 바로 계약이 승인되고 3월 20일 내에 그것이 들어가면 계약이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런데 3월 17일 발송과 동시에 계약이 승인됐다 할지라도 연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되돌아와서 승인된 계약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체결상 가질 책임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봅니다. 400페이지를 보세요. 조금 어렵고 너무 어려운 거는 또 안 보고 동시이행 항변권도 조금 어렵지만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 위주로 지금 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여기 이제 쌍무계약의 결련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행상 결련성, 존속상 결련성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행상 결련성과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갑이 토지 100번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을 매매 계약 맺은 날 1,000만 원 계약금 주고
4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지급하고 5월 1일 날 잔금 5천만 원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했다. 근데 5월 1일 날 저 매매 계약은 아까 무슨 계약이에요? 상무 계약이죠? 상무 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상무 계약인데 그럼 이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서 잔금을 주면 이쪽에서도 뭘 줘야 돼? 동시에 이제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쌍무 계약은 이행을 함에 있어서 무슨 관계에 있다? 이행상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주면 주고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결련성이야. 결련성. 주면 주고 나는 안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이행상 결련성이가 관련된 것이 동시행항변권인데 동시에 이행하자 항변권. 항변권 할 때 항이 무슨 말입니까? 저번주에 본 것 같은데 항. 거절 아이가 거절. 항 반대가 뭐예요? 순 이랬다. 순. 순은 시킨 대로 한다 이런 뜻이고 항은 시킨 대로 안 한다 이 말이고. 저는 대항력 할 때 항자가 봤죠. 똑같아. 채권도 등기를 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할 때 본 거 아닙니까? 항.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 동시에 이행하자 하는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준다, 거절한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봅시다.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됐다. 근데 갑이 을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등기 서류를 안 가져왔어. 등기 서류도 안 주면서 잔금을 주세요 한단 말이지. 그럼 매수인이 잔금 줄까 안 줄까? 네가 등기를 줄 때까지 나는 잔금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고 거절을 하겠죠. 이제? 그걸 말한다고? 동시행 항변권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다.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냐?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요건만 잘 보시면 돼요. 3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양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양채무가 대가적 관계가 없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매매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양채무고 대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주장할 수 있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 4월 1일 날 중도금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와서 중도금을 달라 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중도금을 줘야 될까? 안 그러면 네가 등기를 주면 내가 동시에 중도금을 줄까라고 버틸까? 줘야 돼, 버텨요. 말기를 생각을 할 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계약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부한다 생각하면 벌써 가림막 향이 더 생기는 거야. 공부한다 이러면 내도 모르게 머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 평소에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공부 좋아 싫어? 싫은데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야. 자기 힘 따야 되니까. 안 따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죠? 근데 안 따고 안 된다 이거. 중개사 돼야 그래도 가서 사람 때려 설명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설명도 무근도 보여주고 그랬지. 중개보조원들은 법상으로 뭐예요? 설명도 못해. 그냥 데려다만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거예요? 다시 봐. 4월날 중도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잔금과 동시에 등기주기를 했죠. 근데 4월날 중도금 날짜 된 거야. 매도인에서 중도금 주세요 한단 말이지. 그럼 매수인이 네가 등기를 주면 내가 동시에 중도금 줄게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왜? 이 날짜는 아직까지 상대방의 이행 날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상대방의 이행 날짜는 한 달 남았거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누가 먼저 줘야 돼? 중도금까지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되는 거야. 요까지는 선이행 의무를 진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래야 돼. 요거 이걸. 근데 요 예외가 있어. 나중에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됐다. 이럴 때는 또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어야 됩니다. 5일날 등기서류를 안 가져와가지고 잔금을 주세요 하면 내가 말한다고, 네가 등기를 줄 때까지는 나는 잔금을 못 줍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등기를 주는 거야. 등기를 주면서 잔금을 주세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 줘야지. 항변하면 돼, 안 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언제 행사한다고?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없을 때,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없을 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이 있으면 나도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항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 요건에다 나중에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큰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이제 봅니다. 양가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의 부분의 양가로 2번. 동시행 항변권은 어떤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줄을 칩니다.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말한다까지 줄을 쫙 치고, 이게 동시행 항변권의 뜻이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도 이행을 거절하면서 버티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거는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내려서 02번 타이틀에 동시행 항변권 발생 요건, 이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 쌍무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에 되어 있죠. 이 표현을 또 대립하는 이렇게 썼다 그죠? 대립하는 이 무슨 말이가? 대가적 의미가 있다. 주면 주고 나도 안 주면 안 준다 이 말이죠. 대립하는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40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또부터 줄을 쳐. 또. 두 채무가 뭐야? 쌍무죠. 쌍방이 채무를 진다 이 말이야. 그 쌍방의 채무는 계약 목적상 어떤 관계다? 서로 구속하는 관계, 즉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따라서 서로 관련된 채무를 하더라도 그것이 각각 줄을 쳐.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이거는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갑이 지금 돈 받을 것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죠? 갑이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매매대금 1억.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1억이 있어요. 1억 채권. 한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빌려준 돈이 또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도 또 1억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려준 돈하고 이 매매대금은 같은 계약이야, 별개의 계약이야.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대금, 빌려준 돈 1억은 뭐야? 대금 채권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양 채권은 서로 돈을 주고받을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채권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대가성이 있다, 없다? 이건 대가적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금 채무는 갚을 날짜에 무조건 갚아야 되고, 매매대금 채무는 뭡니까? 땅을 주면 주고, 땅을 안 주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쌍방이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이 나왔다는 말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양 채무를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그때는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수익 채무 이런 건 지금 볼 필요 없고 일단 그까지만 잡읍시다. 자, 넘어가다 두 번째 요건 봅시다. 402페이지 두 번째 요건. 파란 것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액이 있을까 됐죠? 지금 이제 4월 1일 날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중도금 주세요 하면 어른 뭐야? 그냥 줘야지. 네가 등기를 주면 내가 동시에 중도금을 줄게 라고 버틸 수가 없다. 아직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네가 주면 내가 잔금 주고 네가 등기하면 나 잔금 못 준다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안 1번 쭉 가서 적부터 줄을 쳐. 동안 1번 첫째 줄 끝머리 적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됐죠? 그런데 밑에 이제 동안에 2번이 예외라. 뭐 불안의 항변권이라든지
선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아주 천천히 보시고. 이거 끝나버렸네. 요건 한 개 빠졌다, 그죠? 한 개 적읍시다. 403페이지 큰 타이틀 위에 그 좀 빈트가 있죠. 그걸 적어. 세 번째 요건. 뭐라고?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을 것. 책이 빠져버려. 좀 친절하게 적어주자.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을 것. 이렇게.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을 것. 여기 세 번째 요건이에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을 때 동시행함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동시행함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통째로 빠져버렸지? 타이틀이 통째로 빠져버렸네. 거기까지 해서 동시행함의권을 이제 봤고요. 매년 옵니다. 넘어가면 그 403페이지 밑에부터 해서 막 동시행관계 정리를 해가지고 쭉 논다, 그죠? 빡빡하죠? 나중에 외우셔야 돼. 겁나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또 외우라 이러면 외웁니다. 그지? 지금 외우라 소리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외우는 방법이 있다. 또 외우고 이러면 돼. 복수 한번 해볼까? 요때가 외웠던 거. 103조 이름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 반세적 행위 이름 알아들어요? 반세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한번 해봐. 공사 뭐? 정윤 뭐? 바로 쭉 해라 그냥. 참 답답했어. 공사, 정윤, 계생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그게 이제 기준이 되거든. 무효인데 공사, 정윤, 계생으로 인한 무효는 질이 좋아 나빠? 질이 아주 나쁜 거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해버리면 불법 원인급에 해당돼가지고 반환 청구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사, 정윤, 계생에 해당되는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기준이 되는 거라니까. 법정 물권 변동 한번 해봐라. 공판상 경기 이렇게 했다, 그지? 그거는 왜 기준이 되냐면 공판상 경기에 해당되는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문에서 놓을 때,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물어보는 거 답을 해야 된다니까. 공판상 경기는 등기 필요 없고 나머지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법정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는데 유일한 예외로서 점유취득시효는 20년 경과된 이후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있죠? 유일한 예외라. 공판상 경기 딱 외우시다. 물권의 소멸사유를 한번 해볼까? 한 글자 하고 추풍윤 쉬고 두 글자 쉬고 한계령 쉬고 뭐 고개 넘어갈 때마다 쉬고 간다 그냥 비행기 타고 쭉 가면 되지. 하도 걸어가려고 아주 고난의 짐을 지고 가려고. 늙어서 뭐? 그 늙어서가 왜? 멸공, 경포, 홍기소매 이렇게 답해야지. 간첩 잡다가 홍기를 놓쳤다 이랬죠? 간첩 잡다가 홍기를 놓쳤다. 어디서? 경포대에서 멸공, 경포, 홍기소멸. 멸공, 경포, 홍기소멸. 딱 외우셔야 돼. 편하잖아. 그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 많이 외우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까지 보시고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 어디를 보냐 하면 41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매년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우리가 지금 매년 나오는 걸 보고 있다. 기본과정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도 뭘 열심히 봐야 될까? 기본과정에서 봤던 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럼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걸 달달달 하면 돼. 그래서 기본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걸 또 보고 또 보고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기본과정에서 안 본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과정에 받은 것만 계속 봐도 합격을 할 정도로. 항상 중요한 건 한 번 더 보라 그랬죠. 밥 먹을 때도 뭐부터 먹으라고? 핵심을 먹으래, 핵심을.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안 먹고 말이죠. 막 무슨 고구마나 뭐 땅콩이나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횟집 가서 뭘 먹어야 돼? 회를 먹을 때도 뭘 먹어야 돼? 뱃살, 제일 맛있는 것부터 탁 먹어야 된다니까. 양보를 해, 안 해? 요 사람도 양보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하자면 수험생은 지금부터 생활 태도가 어떻다고? 핵심부터 먹으라 했어. 벤죽을 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벤죽으로다 배 다치 아프고 지금 정장 먹어야 될 거는 못 먹고 이러면 안 돼. 알아듣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핵심부터 봐야 돼. 중요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나머지 것은 안 봐도 관계없어. 그냥 중요한 걸 계속 보는 거야, 그냥. 우리는 뭐 학문을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먹는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을 계속해야 돼, 반복. 우리가 믿을 거는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다.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니야.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주변에서 누가 협력을 해주는 것도 아니야. 고난의 연속이. 방해 요소만 많죠. 그러니까 믿을 건 요거밖에 없지. 계속 반복해서. 옛날 막걸리 이야기도 했죠. 막걸리 젓듯이 계속 젓어 줘야 돼. 그래서 들어간 지식이 표면에 둥둥 떠 있어야 필요할 때 뭐야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다. 시험은 잡아 넣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 걸 잘해. 그러려면 안 가라앉도록 계속 반복을 한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3자를 이야기해 봅니다. 갑이 뱅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3월 20일 변제하기로 했다. 자, 빌려준 사람은 누구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한편 갑에게는 1억짜리 토지는 한 필지인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그 돈을 갚을 목적으로 을가 3월 1일 날 그 토지를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 1억에 3월 20일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3월 20일 날 등기를 줄 테니까 매매 대금 1억은 나에게 주지 말고 우리 채권자 뱅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1억을 지급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 부탁하니까 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한 거야. 이때 부탁한 사람을 뭐란다? 그런 계약을 맺기를 요청하였다. 그래가지고 요약자. 요약자. 이 사람이 뭐지? 그런 계약을 맺는 데 대해서 승낙을 했다 해서 낙약자. 계약을 맺기를 승낙한 사람이 낙약자. 1억을 받는 사람은 뭐야? 수익자. 이러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탁했다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1억이라는 수익을 상대방한테 주기로 했다. 제3자한테 주기로 했다. 제3자한테 주기로 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제3자에게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약정을 했다 하는 말이나 약관을 붙였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에 제3자 수익 약정이 붙은 요 전체를 통틀어서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특별하게 뭐 계약의 종류로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계약이든 3자 수익 약정이 붙으면 뭐가 된다? 3자를 위한 계약이 돼요. 매매 계약에 수익 약정이 붙어도 3자를 위한 계약이고 운송 계약에 3자를 위한 약정이 붙어도 3자를 위한 계약. 보험 계약에 3자 수익 약정이 붙어도 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 같은 것도 우리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갑이라는 마누라가 을이라는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테니까 내가 주거들랑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라? 보험금이 뭐야? 수익 아니야. 그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라? 마누라는 죽었는데 뭐 마누라한테 주나? 하여튼 받고 싶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주라 이러는데 남편한테 주라 이러니까 이거 불쌍한 남편한테. 남편 불쌍한지 마누라 죽고 나고 남편 얼마나 불쌍한데. 뭐이 잘 돼서. 하여튼 마누라 없어봐도 남편이 어디 살겠노. 밥도 해먹. 걱정 아니고 이거 밥. 평소에 하던 것 같으면 잘할 건데 잘 안 하다가 하면 또 잇몸이 없으면 살겠지만은 요새는 참 이제 주변에 참 잘 돼가 돈만 있으면 잘 살긴 살겠다. 뭐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봐. 착한 마누라가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내가 보험료를 줄 테니까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라? 불쌍한 남편한테 주라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뭘 붙인 거야? 그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내한테 달라? 제3자한테 달라?
제3자한테 주기로 해. 제3자에게 수익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도 3자를 위한 계약이지. 운송계약도 마찬가지. 운송계약도 삼성전자하고 대한통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뭐랍니까? 내가 운임을 줄 테니까 그 냉장고나 TV는 누구한테 갖다 주라? 우리 소비자한테 갖다 주라. 이 운송계약도 3자를 위한 계약이지. 그러니까 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람 이름하고 이제 관계를 봤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3월 20일 이행날짜가 됐어. 그럼 어른, 배한테 뭘 줘? 1억을 주겠죠? 1억을 주고 동시에 갑으로부터 뭘 받을까? 땅을 받겠지. 그러니까 이걸 무슨 관계를 한다? 돈을 이렇게 주고 땅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무슨 관계? 보상관계라 본다. 그러니까 이 보상관계가 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발생했지? 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상관계를 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뱅이 을로부터 1억을 왜 받았을까? 요 1억을 빌려준 대가로 받았죠. 그지?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가관계. 그런데 이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3자를 위한 계약과는 관계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따라서 이 대가관계는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칩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는 3자를 위한 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본적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좀 이따 보기라고. 그 다음에 을과 병의 관계는 무슨 관계? 돈을 주는 거니까 뭐 수익 관계다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두 사람 사이 관계 설정을 잘 보시고, 보다시피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보상관계가 되겠죠. 보상관계. 이런 문제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갑을배영이라 하지 않고 요약자, 낙약자 이런 말을 쓰니까 조금 헷갈리기 쉬워. 그래서 사람 이름부터 먼저 잘 보시고. 요 기본 구조를 딱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한두 개 보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부터 봅시다. 중요한 것부터. 3월 20일 이행날짜 됐죠. 뱅이 을에게 돈 받으러 간 거야. 가가지고 약속한 대로 1억을 주세요 청구를 했다. 하니까 낙약자가 하는 말이 내가 3월 1일 날 매매를 할 당시에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잘못 맺었다. 따라서 나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못 주겠습니다 라고 대항을 할 수 있냐, 뱅의 1억 지급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보세요. 낙약자가 3월 1일 날 사기를 당했다. 그럼 보상관계 하자가 생겨서 안 생기죠? 사기라는 하자가 생겼죠. 근데 사기는 무슨 사기입니까? 첫날 우리 배울 때 지수사기죠.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지수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어떻게 돼?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야. 없어져 버리면 재건 채무가 있어 없어? 재건 채무가 없으니까 갑이 땅을 줄 이유도 없고 을이 뱅한테 돈을 줄 이유도 없으니까 돈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 낙약자는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대항을 할 수 있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3월 18일쯤 됐어. 변제 날짜 이틀 전에 갑이 뱅에게 돈 1억을 갚아버렸습니다. 돈 줘버렸어. 그럼 뱅은 돈 받을 것이 있어 없어? 없지. 이미 대가관계가 소멸된 거예요. 근데 뱅이 20일로 돈 받으러 간 거야. 돈 세했을 때 낙약자가 네가 이틀 전에 갑으로부터 돈 1억을 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못 줍니다.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약자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병한테 돈 주고 나는 그 대가로 갑으로부터 땅만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갑과 병 사이의 관계에 연결돼가지고 두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아무 관계 없는데 나는 계약 맺은 대로 돈 주고 땅만 받아가지고 그냥 건물 지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1억을 주면 돼. 1억을 주면 병은 얼마 받았노? 2억 받았을 거 아닙니까? 1억만큼 뭘 한 거예요? 부당이득 한 거죠. 그럼 누가?
갑이 지금 피해를 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땅도 주고 1억도 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2억을 준 꼴이 되니까 갑이 뱅을 상대로 1억을 부당이득 반환해야지 을이 돈을 준다 못 준다 따질 필요는 없다 이게. 저 두 사람 사이 문제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갑과 뱅 사이에서 문제다. 그래서 보상관계 하자를 이유로 대응할 수 있고 대가관계 하자를 이유로 대응할 수 있고 그게 맨날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수익자는 꼭 사람일 필요가 없어. 사람이 아니라 관계없어. 태아라든지 설립중의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는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뭐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을에게 땅을 팝니다. 팔면서 뭐라고 부탁했다? 내가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매매대금 1억은 누구한테 주라? 장차 태어날 우리 손자한테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장차 태어날 손자는 며느리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야. 사람이다 아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죠. 첫날 안 왔지. 그러니까 태아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 지금. 첫날 온 사람들도 왜 답을 안 하는데 사람이 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이지? 그럼 태어났다가 언제부터요? 태어났다가 언제야? 언제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출생이 언제냐고. 다 까먹는가 봐. 전부 노출설 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뭐 뱃속에 샀노? 뱃속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나와야 사람이지. 우리 대부분 판례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싹 빠져나왔을 때부터 사람이 아니? 학설 대립이 많아요. 뭐 독립호흡설, 무슨 뭐 반점 노출설, 무슨 뭐 전부 노출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판례는 전부 노출설이 인간의 출생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사망입니까? 사망 시점이 언제예요? 다 까먹고 없네 벌써. 2달도 안 됐구만. 이런 것들은 잘 안 까먹는데 그렇지. 판례가 맥박 종기설을 해야죠. 얘도 학설 대립이 많아요. 뭐 호흡이 끊기겠다, 맥박이 내사가 빠졌다 뭐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무슨 설을 제한다? 맥박 종기설을 제합니다. 이 구간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노출되기 전에는 태아로서 이건 사람이 아니고 맥박이 딱 끊기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죠. 그죠? 시체 아이가 시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인 동안에만 뭐가 된다고? 권리 주체가 된다. 첫날 이런 거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요? 전부 노출돼서 맥박이 딱 정지될 때까지를 사람으로 봅니다. 맥박이 정지되면 시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면 뭔가 저번 주도 본 것 같은데 지구상에 있는 걸 2개로 나누면 사람과 물건으로 사람이 아닌 걸 통틀어서 뭐랍니까? 물건이다 하잖아. 그러니까 시체는 뭐예요? 물건. 그럼 태아는? 물건 아니고 물건.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이란 거지. 근데 용물건하고 용물건은 좀 다르죠. 요거는 생명체가 아니고 요거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는 물건이지만 그냥 물건과 달리 보호를 해주는 물건이다. 그래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한 6개 정도 보호제도가 있다고. 지금처럼 수익도 받을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그런 점에서 태아는 약간의 보호가 되죠. 유류분 청구권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유류분이 뭔지 몰라요? 한글로 적어놓으니까 뭐 기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혹시 기름값을 받는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한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니까. 유류분. 아까 루자 나올 봤죠, 그제? 루가 뭐예요? 잡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1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2명이야. 그럼 아버지 죽으면 아들 2명이서 얼마씩 받을까? 50억씩 상속분이 있겠죠, 그죠? 2분의 1씩까지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100억의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전부 기부를 해버린 거야. 기부를 해버리고 갚아버렸어. 그럼 자식들은 뭐 먹고 사노? 한 번도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남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이제 합니다. 유류분.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유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에요. 그 2분의 1만큼은 정리를 받은 복지재단을 찾아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축적할 때까지 아버지 혼자 힘으로 했다. 가족의 도움이 있었다. 가족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유류분 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유류분권입니다. 그럼 태아도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있어 없어? 아버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부해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란다? 내 고유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돌려주세요.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유류분제도예요.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태어나면 상속권이 없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사망해버렸다. 그리고 2달 뒤에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난 뒤에도 아버지 사망할 당시를 기준해서 어머니는 1.5, 태아는 1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부를 다 해버리면 그 1의 또 절반은 내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유류분제도. 그래서 태아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자식은 먼저 교통사고로 죽고 없고, 그런데 남아있는 며느리 뱃속에는 병이라는 장치가 태어날 손자가 있더라. 그런데 죽을 때는 다 됐고, 그래서 땅을 팔면서 말했다고. 내가 땅을 넘겨줄 테니까 돈은 며느리한테 주라.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자한테 주라. 며느리 뱃속에 들어앉아있는 장치가 태어날 손자한테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자도 사람이 아니지만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살아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관리해서 살아서 태어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자기도 뭐 얻는 게 있겠죠. 또 낙태해버리고 이러면 또 엄마도 못 먹고 태아도 못 먹고 둘 다 못 먹는 거예요. 태아한테 상속권을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그 민법을 좀 깊이 보면 어머니가 보면 그 낙태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 많이 받아가려고. 그런데 태아도 상속이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또 상속 소멸 사유가 몇 개 있거든. 자, 이제 책을 봅시다. 3자리 양계약. 요 그림을 이제 쭉 따라가면 되겠네. 어디를 보시냐 하면 동안에 2번을 바로 내려갈까요? 동안에 2번. 가령갑과 을이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을이 매매 대금 1억을 지급할 채무를 바로 제3자 병에게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요가 똑같죠. 예? 갑과 을이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을이 매매 대금 1억을 갑한테 주기로 했다. 병한테 준다. 병한테 준다. 이게 3자리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한테 준다를 말한다. 3자를 의한 계약이다. 이때 기업.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약속받은 갑은 뭐란다? 요약자. 제3자에게 거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한 을은 낙약자. 거부를 받는 병은 수익자.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죠. 갑과 을이 계약을 맺고 병은 그냥 이익만 받는 사람이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러므로 효과는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기속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이죠? 그 계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마누라 이야기죠. 착한 마누라, 불쌍한 남편. 착한 마누라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테니까 내가 죽어들랑 보험금 누구한테 주라? 죽어도 남편 소리 안 나오는가 봐 지금. 불쌍한 남편한테 주라 이러죠. 애한테 주라 이러면 안 돼. 남편한테 주라 해야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죽어들랑 보험금 누구한테 주라? 그건 뭐에 잘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주라. 애들은 지갑으로 먹고 살아야지. 우리 배우자들은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벌 길도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 딱 배우자한테 죽어가야 그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야. 펜션을 살면서 고생도 했는데. 고생 안 했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병존적 채무인수 하는 말이 보이죠? 그다 줄을 치고. 여기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병존적 채무인수. 갑이 을에게 말하기를 3월 20일 날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니도 어떻게 하자? 내가 짊어진 1억 채무를 함께 짊어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하면 뭐다? 이 사람도 채무를 지기로 하고 병이 을에게 수익을 의사표시하면 병한테도 뭐가 생겨? 을에게도 채무가 생겨. 을에게 채무 1억을 줘야 되는 채무가 생겼다 해서 갑의 채무가 소멸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몇 명? 2명. 그걸 말하지? 이 병존이 무슨 말이죠?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 아닙니까? 두 개의 채무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요거예요. 병존적 채무인수도 3자를 이해한 계약이다. 그 다음에 3자 사이 법률관계, 기본관계 옆에다가 보상관계 이렇게 적고 보상관계.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입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를 보상관계라 하죠. 이게 이제 기본관계고 원인관계고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죠. 보상관계. 그 다음 넘어서 니은.
이 보상관계는 3자리에 의한 계약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줄을 쳐. 그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아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채권 채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병한테 돈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내려서 대가관계.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죠. 요거는 3자리에 의한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죠?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따라서 둘째 줄. 이 대가관계는 요약자, 수익자 사이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여 3자리에 의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대가관계 없더라도 3자리에 의한 계약은 다 유효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판례 박스에서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3자리에 의한 계약에서 줄을 칩니다. 요약자와 3자 사이의 법률관계 줄치고 요걸 무슨 관계를 합니까? 줄친 부분에 대가관계를 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따라와야 된다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를 아까 대가관계를 했잖아. 이 대가관계는 두 사람이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3자리에 의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기 때문에 1억을 이틀 전에 갚았다 할지라도 돈 달라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죠. 3자리에 의한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되어 있죠. 소극이라는 말은 그 부정이 말이에요. 영향 안 미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부관계 그냥 보시면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자리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3자 수익약정이 필요하다 이랬죠. 제3자 약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제3자리에 의한 계약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지정한다는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걸 뭐란다? 제3자 수익약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자 약관이다 하지 말고 제3자 다음에 수익이란 말 끼워서 이러세요. 그럼 더 개념이 명확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계약이든 제3자 수익약정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3자리에 의한 계약이 된다. 운송계약도 그렇고 보험계약도 그렇고 매매계약도 그렇고 3자 수익약정이 들어가면 3자리에 의한 계약이 되고 3자 수익약정이 없으면 3자리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 넘어가고 끝까지 보시고 넘어가서 414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414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서 한번 낙약자의 지위 되어 있죠. 낙약자의 지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줄을 칩니다. 3자리에 의한 계약에 기한 항변 줄치고 이게 이제 표현을 잘 따라가야 돼. 3자리에 의한 계약의 항변을 다른 말로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말을 못 따라가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본관계 밑에 보상관계 이렇게 적고 자 그리고 이제 볼 필요 없이 타이틀만 보고 답을 한번 해볼까?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계약 취소하고 돈 못 줍니다. 돼요 안 돼요? 된다 했죠? 이 계약 취소해버리면 채권 채무 없어지니까 땅도 받을 필요 없고 돈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법전 봅니다. 542조 채무자 누구예요? 낙약자죠? 또 채무자를 했다가 낙약자를 했다가 이제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병이 돈을 받겠습니다 하면 낙약자한테 뭐가 생겨? 1억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긴다니까? 채무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539조 제3자리에 의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 누구요? 수익자죠? 수익자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법전만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돈 못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고 그거까지 보십니다.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